내가 너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까? 거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썩어 죽게 만들어줘? 제발. 뭐야 당신? 누구야? 그 더러운 손 당장 떼!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형수님, 여기 계세요? 형수님, 저 민준입니다. 강민준이요. 그날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형수님, 그토록 따뜻하고 강단이 있던 분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재혼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마주한 형수님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몸무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아도 30kg을 간신히 넘길까 말까 한 상태. 마치 요양병동의 말기 환자보다도 더 앙상한 모습으로 두 눈은 퀭하게 함몰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계셨다. 그제야 나는 너무 늦게, 정말 너무 늦게 형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미칠 듯한 자책감과 후회에 휩싸였다. 형수님, 대체 이게 무슨 꼴이세요?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민준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전부 제가 형수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형수님, 저랑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한다고 하셨잖아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나 때문에 괜히 네 앞길 막을까 봐. 힘없이 떨리는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꺼져가는 와중에도 나를 향한 걱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그런 형수님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선하고 올곧은 분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동안 형수님께 소홀했던 내 자신에게 깊은 환멸을 느꼈다. 형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형수님을 챙겼어야 했다. 저는 형수님이 재혼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줄만 알았어요. 분명히 만나는 분이 좋은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신다더니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무슨 모습이에요? 나도 그럴 줄만 알았지. 어쩌면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봐. 아니면 내가 민호 씨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벌을 받는 걸까? 네 형 같은 사람을 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형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 전부 그 인간 탓일 겁니다. 형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형수님을 도울게요. 나 때문에 민준이 너만 괜히 곤란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형수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내놓아서라도 형수님을 지킬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이제 내가 기댈 곳은 정말 너밖에 없구나. 형수님은 헬쑥한 얼굴로 힘겹게 웃어 보이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형수님을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내게 형수님, 이서연이라는 분은 단순한 형의 아내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은인이자 나를 나락에서 건져 올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었다. 나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의 유일한 피부치인 형 강민호에게 의지해 겨우 세상을 버텨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은 내게 아버지나 다름없었고 나는 그런 형이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형은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형이 부산항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어느 궂은 날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형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평생 동생 하나 성공시키겠다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만 한 형이 없는데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무엇하겠나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던 책들을 모두 헐값에 넘기려고 정리하고 있었다.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라도 충당할 생각이었다. 곧 형수님도 나를 떠날 것이라 생각했고 나 혼자 먹고 살 궁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본 형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버려 두세요, 형수님. 저 이제 공부 안 합니다. 형도 죽고 없는데 제가 공부해서 뭐해요. 이제 저도 먹고 살 걱정해야죠.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하려고요? 나도 그럴 줄만 알았지. 어쩌면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봐. 아니면 내가 민호 씨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벌을 받는 걸까? 내 형 같은 사람을 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형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 전부 그 인간 탓일 겁니다. 형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형수님을 도울게요. 나 때문에 민준이 너만 괜히 곤란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형수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내놓아서라도 형수님을 지킬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이제 내가 기댈 곳은 정말 너밖에 없구나. 형수님은 헬쑥한 얼굴로 힘겹게 웃어 보이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형수님을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내게 형수님, 이서연이라는 분은 단순한 형의 아내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은인이자 나를 나락에서 건져 올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었다. 나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의 유일한 피부치인 형 강민호에게 의지해 겨우 세상을 버텨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은 내게 아버지나 다름없었고 나는 그런 형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형은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형이 부산항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어느 궂은 날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형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평생 동생 하나 성공시키겠다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만 한 형이 없는데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무엇하겠나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던 책들을 모두 헐값에 넘기려고 정리하고 있었다.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라도 충당할 생각이었다. 곧 형수님도 나를 떠날 것이라 생각했고 나 혼자 먹고 살 궁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본 형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민준이 너도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싶어서. 이제 나도 새 출발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죠. 형수님도 이제 행복하게 새 출발하셔야죠. 그럼 그 만나신다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일찍 사별하고 혼자 지내셨다더라고.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마음도 잘 통하고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네요, 형수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민준아. 사실 나는 네 형 생각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외로워서 그런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싶더라. 그리고 너도 곧 장가가고 해야 할 텐데 과부 형수가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니. 그때 나는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언젠가 형수님이 재혼하셔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막상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이 덜컥 겁부터 났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만 하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형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내게 환하게 웃어 보이셨고 나는 오랜만에 보는 형수님의 그 미소에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다. 나 역시 누구보다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정말 좋은 분이신가 봐요. 물론 내 형 민호 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또 만나다니 내가 운이 좋았지. 그럼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드려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겠니, 민준아? 정말로 내 재혼을 축복해줄 수 있어? 그럼요. 형수님이 행복해지시기만 한다면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형수님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니야. 우리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그 사람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합칠 거라 뭐 필요한 것도 없어.
그리고 초임 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민준이 네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제가 형수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요. 어떻게든 돕고 싶으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수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그래, 나도 네 마음은 잘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불편해할까 싶어서. 네? 사실 내가 네 얘기를 안 했어. 남편도 없는 처지에 시동생 얘기를 꺼내는 게 좀 그래서 말을 못 했거든? 물론 민준이 너는 나한테 친동생 같은 사람이지만 내 말 이해하지?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그럼요. 이해하죠. 저도 형수님께 패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이해해준다니 마음이 놓인다. 그럼 나도 상황 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연락할게. 하지만 형수님은 그 재혼 소식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새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죽은 전 남편의 동생과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 살던 집까지 하루아침에 비우고 이사를 가버려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일부러 내가 찾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형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해 애태우던 어느 날 부산에 사는 고향 지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꿈도 꿀 여력이 있어야 꾸는 거죠. 저는 이제 세상 천지에 혼자예요. 부모도 형제도 가진 돈도 없다고요. 그런 제가 무슨 수로 공부를 하고 고시를 치릅니까? 내가 도울게. 민호 씨 대신에 내가 너 도울게.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민호 씨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너만큼은 꼭 성공시키겠다고. 이제는 내가 네 형 대신해서 그 약속 지켜줄게. 형수님은 내가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누구보다 그것을 원했던 형을 대신해서 형수님이 나의 뒷바라지를 자처하셨다. 그렇게 나는 형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책을 펼 수 있었고 그런 내 곁을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던 사람이 바로 형수님이었다. 그렇게 형수님은 부산의 한 어묵 공장에 다니시며 나의 뒷바라지를 하셨다. 하루 종일 서서 비린내와 싸우며 고단했을 형수님을 생각하면 나 역시 편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매일 형수님에 대한 감사와 죄송함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미친 듯이 책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해냈다. 몇 년의 인고 끝에 드디어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수험 번호를 확인한 나는 형수님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장하고 기특하다.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저 이제 연수원만 남았어요. 연수원 졸업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형수님. 제가 꼭 성공해서 형수님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래, 네가 좋아하니 나도 좋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부모도 없이 혼자서 잘 버텼어. 형수님이 계셨잖아요. 형수님이 저한테는 어머니셨고 누님이셨어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네 형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제 나도 민호 씨 앞에서 할 말이 생겼네. 네 덕분에 겨우 한숨 놓는다. 그리고 이듬해 나는 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았다. 그토록 바라던 검사가 되었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실무에 투입되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내가 검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할 겨를조차 없었다. 자연스레 부산에 계신 형수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여유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한참 만에 연락해 오신 형수님이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다. 재혼이요? 민준이 너도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싶어서. 이제 나도 새 출발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죠. 형수님도 이제 행복하게 새 출발하셔야죠. 그럼 그 만나신다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일찍 사별하고 혼자 지내셨다더라고.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마음도 잘 통하고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네요, 형수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민준아. 사실 나는 내 형 생각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외로워서 그런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싶더라. 그리고 너도 곧 장가가고 해야 할 텐데 과부 형수가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니. 그때 나는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언젠가 형수님이 재혼하셔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막상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 덜컥 겁부터 났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만 하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형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내게 환하게 웃어 보이셨고 나는 오랜만에 보는 형수님의 그 미소에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다. 나 역시 누구보다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정말 좋은 분이신가 봐요. 물론 네 형 민호 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또 만나다니 내가 운이 좋았지. 그럼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드려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겠니, 민준아? 정말로 내 재혼을 축복해줄 수 있어? 그럼요. 형수님이 행복해지시기만 한다면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형수님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니야. 우리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그 사람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합칠 거라 뭐 필요한 것도 없어. 그리고 초임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민준이 네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제가 형수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요. 어떻게든 돕고 싶으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수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그래, 나도 네 마음은 잘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불편해할까 싶어서. 네? 사실 내가 네 얘기를 안 했어. 남편도 없는 처지에 시동생 얘기를 꺼내는 게 좀 그래서 말을 못했거든. 물론 민준이 너는 나한테 친동생 같은 사람이지만 내 말 이해하지?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그럼요, 이해하죠. 저도 형수님께 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이해해준다니 마음이 놓인다. 그럼 나도 상황 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연락할게. 하지만 형수님은 그 재혼 소식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새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죽은 전 남편의 동생과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 살던 집까지 하루아침에 비우고 이사를 가버려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일부러 내가 찾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형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해 애태우던 어느 날 부산에 사는 고향 지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 검사, 혹시 형수님 소식 찾았나?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며칠 전에 서구암이동 꼭대기에서 자네 형수님이랑 비슷한 분을 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너무 초췌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나 해서 따라가 보니 웬 허름한 쪽방으로 들어가더라고. 행색이 말이 아니던데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지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걷고 계셨어. 지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된 것만 같았다. 나는 그 길로 단숨에 차를 몰아 형수님이 계시다는 부산의 아미동으로 향했다. 형과 함께 살던 영도구의 낡은 빌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독 시간이 멈춘 듯한 가파른 언덕 위의 허름한 쪽방촌에 내 형수님이 계시다고 했다. 바람만 불어도 열릴 듯한 낡은 문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스산한 동네 풍경에 나는 한숨부터 나왔다. 형수님, 저예요, 형수님. 여기 계세요? 저 왔습니다. 민준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설마 했다. 연락이 끊긴 형수님을 걱정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형수님의 행복을 믿고 싶었다.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던 새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실 거라 애써 생각했기에 지인이 헛것을 본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던 안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순간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닌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형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민준, 이니? 형수님, 정말로 형수님이세요? 민준아,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분명 행복하게 사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뼈와 가죽만 남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형수님을 보자 나는 그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내가 기억하던 건강하고 다부지던 형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수님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기만 하셨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내 이름만 부르던 형수님은 나를 알아보시고는 힘없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다 녹음해놨어. 네? 대체 뭐를요? 거기 다 들어있어.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할까봐,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줄까봐. 그래서 녹음했어. 나중에라도 네가 날 찾으러 오면 주려고 버티고 있었어. 나는 그제야 형수님께 그동안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형수님은 내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으셨다. 처음 형수님이 그 남자 최진석과 재혼을 결심했을 때 형수님은 그에게서 죽은 우리 형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다. 우리 형이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고 하셨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말도 다정하게 하고 나를 위하는 척했지. 그래서 나도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변해버리더구나. 사업이 어렵다길래 내가 모아둔 돈을 좀 보태줬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돈을 달라는 거야. 나중에는 내 통장이랑 신분증까지 슬쩍 가져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내가 따지니까 남편이 아내 재산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구나. 형수님은 마치 울 기운조차 남지 않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런 형수님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인간?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어느 날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사채를 썼던 거야. 내가 따지자 그 사람은 해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 그리고 며칠 뒤에는 집주인이 찾아와서 집이 팔렸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구나. 분명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거고 그 인간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나한테 또 뭘 내놓으라고 할지. 나 너무 무섭다. 민준아. 담담히 이야기를 털어놓는 형수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기 연민이 아닌 마음 아픈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 내 탓이야. 내 주제에 재혼 같은 걸 꿈꾼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서 너한테는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걸 왜 혼자 감당하세요? 형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하늘에서 형님도 보고 계세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형수님은 이용당하신 거라고요. 피해자시라고요. 그렇다고 나 때문에 괜히 네 인생에 짐이 될 수는 없잖니.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형수님, 이제 됐어요.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인간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제 직업이 뭔지 그새 잊으셨어요? 저 검사입니다. 형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드디어 제가 형수님께 은혜 갚을 날이 온 것 같네요. 형수님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형수님께 건네받은 녹음기를 든 내 손도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형수님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이 녹음기를 들고 이 부당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사무실에서 가장 신뢰하는 수사관을 조용히 불렀다. 가장 먼저 형수님의 주민등록 초본과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형수님 명의의 계좌는 거의 사용 흔적이 없었고 대신 최근 몇 년간 형수님 신분으로 개설된 대포통장 2곳에서 최진석이라는 남성의 계좌로 꾸준히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확인됐다. 그자가 바로 형수님의 새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부족했다. 나는 형수님이 넘겨주신 녹음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누구라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기 내용. 네가 뭐? 네가 소리 지르면 어쩔 건데? 제발 그만 좀 해요. 나 이제 정말 돈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서 벌어오든가. 남편 죽고 갈 데 없는 주제에 누가 널 걷어준 건지 잊었어? 난 너한테 들어가는 밥값도 아까워 죽겠는데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나가서 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온다잖아. 나한테 네 돈 맡기면 내가 2배, 3배로 불려주겠다는데 왜 남편 말을 못 믿어? 내 돈은 내 거예요. 당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야, 닥쳐! 지금까지 네가 먹고 산 게 누구 덕인데? 원래 마누라 재산은 남편 소관이야. 네 모든 건 다 내 거라고. 여보, 제발. 대출까지 받으면 나 정말 큰일 나요.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냐? 다 너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어.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나랑 이혼해요. 이혼? 여기서 나가면 넌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 잘해. 아니면 내가 너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까? 너 같은 거 하나 미친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알지? 이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한테 종속된다는 거. 내 심기 거슬리면 내가 너 가둬버리고 네 앞으로 빚더미만 남겨놓을 거야. 알겠어? 녹음기 속 대화를 듣는 내내 나는 치가 떨렸다. 그 인간은 형수님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형수님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모두 빼앗고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자 형수님의 신분증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곧장 전문가에게 녹취록 감정을 맡기고 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다음 날 담당 형사와 함께 다시 형수님을 찾아뵈었다. 형수님, 녹음기 내용 분석 끝났습니다. 이걸로 그 인간의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놈을 아예 실형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형수님은 깊은 복수 의지를 보이셨다. 그리고 품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 하나를 내미셨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최진석이 요구했던 금전 목록, 생활비 영수증, 심지어 그가 마시고 피웠던 술과 담배 가격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혹시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착취당한 것들 기억나는 대로 전부 기록해두려고 노력했거든. 그 인간 자기가 번 돈은 밖에서 다 쓰고 술이며 담배며 전부 내 돈으로 사들였어. 나는 약값도 없어서 골방에서 앓고 누워있는데도 말이야. 형수님, 그동안 이걸 다 적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제정신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적어내려간 형수님의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도 아팠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형수님 대신 말할 겁니다. 제 직업이 뭔지 아시죠? 저 검사입니다. 제가 형수님의 억울함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형수님은 내 말에 희미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최진석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기막힌 사기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형수님 명의로 작성된 허술한 계약서들, 대출 당시 형수님의 알리바이까지 확보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아픈 몸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다수 확보했고요. 당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최진석, 이 인간 체포해 주십시오. 더 많은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바로 그날 오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모텔방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진석은 그 순간에도 태연하게 형수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것은 형수님의 인감도장과 통장들은 물론 형수님의 사인을 위조한 대출 신청서 뭉치였다. 최진석 씨 본인 맞으시죠?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요? 무슨 영장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당황한 최진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그 인간을 직접 조사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내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최진석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 증거로 쓸 수 없어.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녹음한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음성이 들어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위조된 서류들, 통장, 거래 내역, 당신의 범죄를 입증할 물증은 차고 넘칩니다. 최진석은 그제야 자신이 제대로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하지만 끝까지 형수님 탓을 하며 발악했다. 그 여자 아주 여우 같은 여자예요. 남편 죽고 갈 데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라고. 그 막말에 나는 남은 이성이 끊어지는 듯했다. 입 다물어. 당신은 형수님을 모함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야. 형수? 누가 형수야? 최진석 씨, 당신은 몰랐겠지.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던 당신 아내에게 검사 시동생이 있었다는 거. 네? 검사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당신 아내의 죽은 전 남편의 동생이다. 그러니 더는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법을 떠나서 사적으로 당신을 처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최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마침내 그를 재판에 세웠다. 첫 재판날 법정 방청석에는 형수님이 위태롭게 앉아 계셨다. 나는 애써 눈물을 훔치는 형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검사석에서 일어나 피고인 최진석을 향해 나아갔다. 피고인 최진석은 피해자 이서연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남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갈취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위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명백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악질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범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기에 최진석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 피고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 능력이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 신분을 도용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진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형수님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형수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형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더는 그 인간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형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후 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진석이 남겨놓은 모든 불법 계약들은 무효가 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에게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최진석은 감옥에서 뒤늦게 선처를 바란다며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형수님은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찢어버렸다. 나는 교도소에 있는 지인들에게 최진석을 예의 주시해달라 부탁했고 그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여자와 노인 등쳐먹고 들어온 쓰레기로 낙인 찍혀 철저히 외면당하며 힘든 수감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 사이 형수님은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걸었다. 끔찍했던 쪽방에서 나와 내가 마련해드린 임시거처로 옮기셨고 심리 상담과 함께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셨다. 33kg에 불과했던 몸무게는 서서히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고 죽밖에 넘기지 못했던 형수님은 마침내 나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비워내셨다. 가장 보람된 순간은 형수님 이름으로 된 깨끗한 새 은행 통장을 함께 만들던 날이었다. 그 통장으로 최진석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입금되었고 나는 그 돈으로 형수님께 부산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얻어드렸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인 거니? 네, 형수님 집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날들이 될 거예요. 새 집에서 형수님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예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뭐라도 하고 있어야 덜 힘들 것 같다고 하셨다. 며칠 후 나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에게 부탁해 사무 보조 자리를 마련했다. 형수님은 고졸 학력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특유의 꼼꼼함으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고 이내 표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형수님께 더 큰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형수님, 혹시 원하시면 공부를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법무사 시험 같은 거요. 형수님이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걸 보니 이쪽에 재능이 있어 보이세요. 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나 같은 게 무슨... 형수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형수님이 제 뒷바라지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형수님 뒷바라지 할게요. 뭐라도 원하는 걸 하세요. 나의 응원에 형수님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지금 형수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형수님께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법무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우리는 함께 민호법률 사무소를 차렸다. 늦은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신 형수님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형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친남매처럼 때로는 그보다 더 끈끈한 동료이자 가족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늘에 있는 우리 형, 민호 형이 이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인생이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수님을 보며 저는 가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리고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저희 형수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